1960년대 후반 전 세계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외치던 시대적 흐름이 있었다. 이른바 68운동으로 불리는 이 운동은 미국, 유럽,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일어났다. 이들은 전통적 가치와 체제를 거부하고 인권과 평등, 성해방을 주장하며 사회적 변화를 요구했다. 전쟁 반대와 여성의 권리, 그리고 성적 자유를 포함한 다양한 자유권 이슈들이 부각되었고, 동성애에 대한 인식 역시 조금씩 변화하려는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모든 나라에서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다. 68운동이 확산되며 성적 자유와 다양한 사회적 권리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서구 사회와는 달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들은 이 변화를 큰 위협으로 여겼다.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르테이트 체제 하에서 극우 백인 정권과 보수 기독교적 가치관이 결합되어 있었다. 여기서 아파르트헤이트란 냉전 시기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당 정권이 실시한 인종차별 정책을 말한다. 이토록 보수적이고 차별적이었던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에서는 68운동의 문화적 개방성은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나라들에게 자국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권위 구조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성적 자유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요구는 날을 거듭할수록 커져만 갔고, 이는 당시 금기시되던 동성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보수층은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가족 구조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대에서 동성애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동성애는 군대의 도덕적 타락으로 여겨졌고 국가 안보와 질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로 간주되었다. 이런 이유로 남아프리카 정부는 동성애를 정신적 질환이나 도덕적 타락으로 간주하며 군인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동성애 치료를 시작했다. 그렇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군대는 동성애 성향을 가진 군인들을 모두 입대 금지시키지는 않았다. 상비군에게는 동성애가 금지되었지만 징집병에게는 허용되었다. 이는 동성애를 완전히 금지할 경우 젊고 건강한 남성들이 이를 군 복무 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성애를 표면적으로 허용하되 강제적인 치료를 시행하며 이중적인 정책을 취했다. 동성애자를 치료하려는 시도는 1969년 프리토리아 근처의 군 병원에 악명 높은 22번병동이 생긴 후 시작되었다. 심리적 문제가 있는 군인을 위한 병동으로 이 치료 실험을 주도한 인물은 육군 대령이자 심리학자인 오브리 레빈이다. 레빈은 동성애자 군인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동성애를 치료하겠다는 명목으로 고문을 가해 쇼크 박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우익으로 알려져 있었고 다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인물이기도 했다. 레빈의 치료 방식은 다음과 같다. 동성애 성향을 가진 군인들에게 전기 충격 장치를 부착한 후 남성의 흑백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성적 반응을 유도했다. 이때 어떠한 성적 반응을 보인다면 관리자가 즉각적으로 전기 충격을 가했다. 환자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전력을 높였다. 성적 반응이 계속해서 나타나면 전압은 점차 강해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충격이 너무 강해 피험자의 신발이 날아가기도 했다. 이후 여성의 모습이 담긴 컬러 사진을 보여주어 성적 흥분을 여성 쪽으로 유도하려 했다. 이러한 방법은 동성애에 대한 성적 매력을 고통과 연결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동성애에 대한 무의식적인 기피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대개 실패로 끝났다. 이러한 치료의 실패로 인해 치료 불가능한 군인들은 성전환 수술의 대상으로 삼아졌다. 이들은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인물들과 함께 무차별적으로 정신과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 정신교육을 받거나 대량의 호르몬으로 화학적 거세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충격적이고 끔찍한 실험의 피해자는
약 900명에 달했다. 치료 중이나 퇴원 후 자살한 사례도 존재하며 이들은 새로운 신분증을 받고 군에서 전역한 후 가족과 친구와의 단절을 강요받기도 했다. 사망 사례도 발생하였고 일부는 성전환 수술이 완료되기 전에 퇴원하여 추가 수술이 필요했다. 수술 이후에는 적절한 관리도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고가의 호르몬 요법을 받아야 했다. 1971년부터 1989년까지 20년 가까이 지속된 이 치료 행위는 강압적인 전기 충격 요법과 화학적 거세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동성애자들이 정신질환자라고 믿는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해당 정신질환자로 규정된 징집병들은 다른 군인들과 차별 대우를 받았다. 그들은 군 지도직을 맡지 못하고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한도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이 사람의 성적 지향을 변경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부족했기 때문에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치료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고 1973년에는 미국 정신의학협회가 동성애를 정신질환에서 제외하여 이러한 치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소문은 수년간 떠돌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은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1995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청문회에서 오브리 레빈이 주도한 동성애 치료 프로그램과 관련된 인권 침해가 폭로되었고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피해자들의 증언이 포함되면서 당시 동성애자들이 겪었던 인권 침해의 심각성이 널리 인식되었다. 현재 요하네스버그의 46세 마케팅 관리자인 마이클 스미스는 레빈 박사가 부모 앞에서 동성애자임을 인정하도록 강요받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전기 충격을 받으며 여성을 성적으로 생각하도록 세뇌될 때까지 고문을 가했다. 하지만 그 고문들은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만을 남겼을 뿐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에는 변화를 전혀 주지 못했다고 한다. 22번병동의 인턴 심리학자 트루디 그로블러는 한 레즈비언이 신발이 날아갈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반 남자 반 여자로 자신을 소개한 해롤드는 군대에서 버림받았다고 얘기했다. 전기 충격으로 시작해서 가슴을 수술한 후에야 치료가 끝났고 군대에서는 정책을 모두 포기했다고 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직 군인장 에라스미스는 1980년 블룸폰테인 정신병원에서 레빈 박사에 의해 화학적 거세 수술을 받았다. 에라스무스는 자살하기 전에 군대에서 동성애자들이 겪는 광범위한 학대 사실을 자세히 기록한 테이프를 녹음했는데 그 내용에는 그가 장교들에게 앙골라 여성들에 대한 집단 강간에 가담하도록 강요당했다는 사실과 다른 게이 군인들에게 호르몬 약물을 투여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증언들은 아파르트헤이트 정부가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비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사실을 드러내어 사회적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공개된 증언들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고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에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인권 보호와 평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5년 남아프리카 의학협회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남아프리카 정신과 의사협회는 주요 학대가 협회 내부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브리 레빈은 청문회 조사 이후에도 남아프리카에서 활동을 계속했지만 그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 결국 그는 1990년대 중반 캐나다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후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그러나 그의 과거는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녔고 이는 비판과 논란을 일으켰다. 2011년 레빈은 성범죄 혐의로 캐나다에서 기소되었으며 이는 그가 남아프리카에서 행했던 동성애 치료와 관련된 비인간적인 행위로 간주되었다. 결과적으로 오브리 레빈은 자신의 과거 행위로 인해 국제적으로 비난받았고
그의 사례는 동성애 치료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의 위험성과 비인간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06년 이후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로 남아있다. 이는 아파르테이트 시절 동성애자 탄압에 대한 반감이 원동력이 되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헌법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이 사건은 동성애자 군인들이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치료받았다는 점에서 끔찍한 인권 침해의 극단적인 사례이다. 오브리 네빈이 주도한 치료는 전기충격요법과 화학적 거세와 같은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심각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절차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 더욱이 이 치료는 동성애자를 단순히 정신질환자로 취급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사회에서 소외시켰다. 피해자들은 고문을 당하며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가 얼마나 편협하고 차별적이었는지를 보여주며 인권 존중이 없는 사회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강하게 경고한다. 결국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인권의 문제이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고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 지금까지 공포 미스테리 사건을 들려드리는 지하실이었습니다. 관심 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엔 더욱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